인데요, 그죠? 그 앞에 이 타이머가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데 혼란은 없습니다. 제가 근데 약간 유연하게 시간을 쓰겠습니다. 지금 2시 10분이어서요. 지금부터 2시 40분까지 시간을 쓰셔도 되고요.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 김민채 작가하고 구애나 비평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평 페스티벌 안에서는 크게 두 개 그냥 타이틀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는 비평가라는 타이틀이고요. 하나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작가의 용어를 쓸 건데요. 아침에 제가 디렉토리얼 스피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비평 내지는 비평가 작가란 이미 익숙해져 있고 상투화된 의미로 가득 포화된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그리고 직업적인 어떤 거라기보다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를 범주로서 그냥 부르는 용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채 작가 구애나 비평가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죠. 제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걸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좀 많이 떨리는데, 사실 이번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공부도 잠시 안 했었고 또 계속 일만 해오면서 비평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앞에 이제 선생님께서, 강수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랑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비평이 전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화가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되고 판매되기 위한 전문화인데요. 그렇게 되는 순간 비평이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 종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비평이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작품을 보고 이게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의미는 무엇인지, 사회적, 예술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작품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작가분과 같이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게 비평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김민채 작가님과는 질의응답 식으로 저희도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완성본이 아니라 그거를 찾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이제 작품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작품은 이제 이태원로 60이라는 딥티치로 된 작품인데요. 여기가 리움 옥상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유화로 돼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막 되게 진하게 돼 있지 않으니까 그 되게 플랫한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유화로 생각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사실 스크립트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도 몰라서 저희 한번 해보니까 3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도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같은 장소를 소재로 이제 모먼트 시리즈로 작업을 하신 건데요. 이제 같은 장소를 소재로 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6개 작품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들이 들어가는 게 그 망막의 순간을 드러내다라는 타이틀을 가진 연작인데, 이 두 작업은 연작의 이제 대표작들은 아닌데요. 같은 소재를 해서 작가님이 취한 접근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록을 받아서 봤었는데, 도록에서는 시각 경험의 일시성 그리고 즉흥성을 시각화하시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외에 이 말 주제를 조금씩 수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정확히 말하면 시각 경험의 일시성과 즉흥성보다는 유동성과 가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 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연작은 2015년부터 망막의 순간을 드러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회화 연작이고요. 제가 여기서 나타내고 싶었던 거는 육안의 시각 경험을 회화로 구현하고자 했고, 생각해보면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지배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각 경험도 어떤 기계 장치가 개입한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런 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의존도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육안이 보는 어떤 이미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육안의 시각 경험은 어떤 기계 장치를 통해서 보는 것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고, 잠시 설명하자면 육안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어떤 보는 주체의 기억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그 주체의 주관성과 결합한 어떤 집합체라고도 생각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이론과 다르거나 아니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에서 제가 그래서 키워드를 일단 제시해 놨는데 지금 저걸 토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작업에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색과 형태의 가변성과 유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빛에 따른 시각 경험입니다. 방금 비평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작품을 제가 다시 설명하자면 아까 다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잔디밭 아래 양쪽에 위치한 두 개의 회색 구조물인데 디테일 컷을 보면은 형태가 겹쳐져 있기도 하고 중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어떤 위치나 각도가 계속 다르게 지각됐고 이런 시각 경험을 하나의 캔버스 위에 계속 보이도록 중첩시켜서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저 구조물 바깥까지 뻗어나간 선인데 이것은 제가 저 구조물과 선을 함께 봤을 때와 선만 응시했을 때의 각각의 시지각이 지니는 차이를 드러내고자 했던 건데요. 그 구조물에 그어진 선을 그 구조물과 같이 봤을 때에는 그 형태에 맞춰서 길이가 딱 알맞게 보였지만 눈이 선만 응시했을 때에는 그 선 자체의 길이를 보게 되는데 그 길이는 저런 어떤 형태에 갖춰져 있지 않고 계속 길게 그 전에 지각했던 것보다 더 길게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의 캔버스에 중첩시켜서 표현했고 또 아까 시리즈 작업은 각각의 시각 경험을 각각의 캔버스에 표현한 건데 이거는 사진 이미지를 보고 표현한 거거든요. 사진 이미지는 어쨌든 대상을 고정시켜서 드러내는데 육안을 통해 보는 건 가변적이고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한 장의 사진에서도 매 순간 다른 시각 경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작품이 멀리서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존재하는 것들이 다른 작품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어떤 색과 실제로 보면 뭐 농도의 차이도 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다른 작품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이 작업이 사실은 시리즈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작업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중첩이나 아니면 선 그런 표현 요소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서 또 다른 표현 방식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보셨던 그 작품에서는 중첩만 표현됐다면 여기서는 뭔가 어두운 색으로 막 물감으로 덮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가변성과 유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어떤 이미지를 계속 중첩시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이미지를 마치 연필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물감으로 대놓고 그냥 다 티가 나게 저는 지운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는 걸로 끝나는 부분도 있고 다시 그 위에 지금은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그리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이 작품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유동적으로 지각된 사람들의 뭐 위치나 크기 이런 것을 처음에 사람을 한 명 그렸다면 얇은 연한 막을 입히듯이 물감으로 다시 지우고 다시 지각된 어떤 형태를 그 위에 계속 그려나가는 것을 반복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지금 어떤 선들이 살짝 지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 벽면에 모두 가느다란 격자무늬 선을 그었어요. 원래는 벽에 실제로도 선이 그어져 있는데 제가 저 벽면을 응시했을 때에는 저런 선들이 또렷하게 보이지만 초점을 바꾸고 다른 곳을 보거나 사람을 쳐다보거나 하면은 눈에는 저런 선들이 다시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저런 벽면은 하나의
어떤 커다란 생면처럼 지각됐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렸던 걸 다시 다 지우고 부분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을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사실은 구도였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 뭔가를 그리라고 하면은 되게 논리적으로 소실점을 이렇게 딱 짚고서는 이렇게 원근법을 따르고 싶은 되게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사실 이제 작품들 보여주신 거를 보면 그런 구도들이 소실점이 있는 확실한 원근법의 구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초현실주의의 그런 이렇게 다른 왜곡된 구도도 아니거든요. 혹시 여기 이런 구도를 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말씀 나누기 전까지는 구도에 대해서 딱히 생각했던 적은 없는데 제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생각한 거는 어떤 원근법에 입각한 구도나 미적으로 아름답거나 안정감 있는 구도에 일단 제 스스로가 그런 구도들이 매력 있다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제일 중요했던 건 제 작품에서 그런 구도의 필요성을 사실 못 느꼈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제 시각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특정한 구도가 필요하다면 그런 걸 사용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구도의 안정감 뭐 그런 것들이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드러난 것 같고 이와 약간 비슷한 예로 제가 직선이 굉장히 많은데 그림에 이걸 자나 라인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한번 직선을 반듯하게 긋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걸 사용했는데 제 눈이 본 직선과 너무 다른 거예요. 더 기계적이고 인위적이고 그러니까 육안의 리얼리티를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직선을 긋는 게 제 육안의 리얼리티를 더 깨트린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직선이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방금 비평가님께서 말씀하신 소실점이라든지 원근법에 입각한 구도 그리고 이런 직선이 발명되어진 거고 그 발명되어진 걸 저희가 학습받아서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구도나 아니면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을 긋는다거나 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작업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진행하시는 새로운 작업들과도 연결되는 작업일 것 같은데 이제 영동대로의 풍경인데 이제 주유소가 보이는데 예전 작업에서 이제 표현 방식을 사용하셨던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선 특히 빛과 어둠의 대조가 굉장히 강렬하게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작품을 시작할 때 밝음과 어둠을 주제로 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뭐 가변성이나 유동성을 표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두움 쪽에 살짝 보면 중첩된 부분도 보이고 아예 밝은 색으로 지워졌다 그 위에 다시 그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이 작업하는 도중에 깨달은 게 제가 저기서 경험한 시각 경험은 어떤 그런 유동성보다는 저 밝음과 어두움에서 경험한 게 더 강했다는 걸 깨닫고 중간에 작업의 방향을 바꿨는데요. 우선 밝은 공간부터 보면은 우리가 물리학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은 저런 밝음이라는 것은 대상의 표면에 햇빛이 반사돼서 눈에 들어오는 건데 제 눈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저 공간 자체에서 강한 막 눈이 아플 정도로 강한 빛을 막 뿜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묘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사물이 해체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 부분에 분명히 어두움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그런 어두움마저 그런 밝은 빛에 가려져서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고 그리고 밝음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은 단순하게 화이트라는 어떤 흰색을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제 눈이 보는 어떤 밝음의 색이나 어두움의 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흰색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베이스는 흰색으로 사용하지만 미세하게 계속 다른 색들을 섞어서 계속 얇게 쌓아 올리기를 반복했고 그런 과정 중에 제가 본 어떤 밝음의 색에 접근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고요. 오른쪽은 이것도 디테일 어두움을 그린 그 디테일 컷인데 어두움에서도 어떤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두움에 이런 차나 주차선 같은 게 한 덩어리로 묻혀져서 덩어리처럼 지각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제가 본 또 어두움의 색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색들을 약간 미세하게 바꾸고 바꿔가면서 중첩시켜서 표현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신다고 하는 게 사실 저희가 보통 빛을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 강원의 존재를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는 되게 신체적인 시각 경험에 초점을 두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으로 논문을 쓰시면서 메를로 퐁띠를 굉장히 많이 참조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메를로 퐁띠가 이제 지각 경험으로부터 철학적 사유를 끌어내면서 기존 사유 체계를 뒤엎고 몸 철학을 철학적 탐구 영역으로 이끌어낸 철학자로 그러니까 철학자인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특히 관심을 가고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끼셨을까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멜로뽕띠가 대표적인 현상학자고 여기서의 지각은 어떤 과학의 어떤 이론에 입각하거나 학습된 방식의 지각이 아니라 대상의 현존을 제공한다고 생각했고요. 이 부분에 입각해서 생각했을 때 이 현상학적 지각 또한 어떤 고정된 지각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지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공부하면서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개의 작품을 저희가 봤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은 신체의 지각, 그러니까 시각적 경험에서 회화적 표현 기법과 방식을 찾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작업을 다시 보면은 사실 여기서 소재로 삼은 풍경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사실 삼청로도 그렇고 뭐 리움 옥상도 그렇고 미술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가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주의 깊게 보거나 작품의 소재로 하기보다는 쉽게 지나치기가 쉬운 곳인데 제가 그냥 그 풍경들을 생각했을 때는 작품과는 이제 보여주신 작품과는 거리가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은 저희가 생각하는 풍경하고 달리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덧칠이나 중첩 등의 표현 방식이 나타난 곳에 관객은 더 시선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생략되거나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를 통해서 이제 관객도 작가가 좀 더 덧칠하고 계속해서 작업을 한 부분들 이 부분을 일단 아까 리움 그 이태원로 같은 부분은 사실 이렇게 중첩된 부분이 하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간보다는 그쪽에 더 시선이 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중첩되고 지워진 부분들을 사람이 인지 그 기능에 따라서 다시 이것들을 하나로 합치고 종합하는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작업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작업이 보통 이게 다 2m 정도 되는 사람의 키보다 큰 작업들인데 이렇게 큰 작업을 볼 때는 그러니까 전시장에서 볼 때 경험도 다르지만 작업을 할 때도 많이 다른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일단 작품 자체가 다 크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가로가 약 4m 정도 되는데요. 도시 풍경이라고 하면 어쨌든 대형 건물이 많고 거기서 제가 경험한 어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의 거대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대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캔버스가 작더라도 그냥 건물을 크게 그리고 사람이나 주변 어떤 요소들을 작게 그리면 상대적으로 건물이 커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캔버스 자체를 키워버리는 게 더 그거를 구현해내기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관중이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시각적인 거대함을 똑같이는 경험할 수 없더라도 그것에 가깝게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진을 먼저 찍어가지고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단순히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작업 기간은 몇 개월 동안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진은 처음에만 사용하시는 거고 작업 중간에 사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그냥 참고 자료뿐만이 아니라 그 작업 초반에 매개로 들어간다는 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진과 사진 발명 이후로 사진하고 회화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도구뿐만이 아니라 매개로 사용한다는 거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거 그 부분을 답해드리자면 이거는 제 일상에서 경험한 어떤 풍경들을 그리는데 개인마다 일상이 다르잖아요. 저는 전시를 보러 다니는 길이나 아니면 작업실이 오가는 길이 제 일상인데요. 그런 것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제가 밖에 나가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어떤 이미지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최소한의 이미지 자료로 사진을 제가 일단 찍어서 기록을 해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과물은 절대 사진과 다르지 않고 어쨌든 제 시각 경험에 더 가깝게 하고자 변형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과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요. 따라서 앞에 여러 개의 시리즈를 보면은 그건 사진 이미지를 보고 제 시각 경험을 각각 표현했다고 했는데 그 작업을 제외해 놓고는 제 작업이나 제 작업 과정 중에서는 사진이 어떤 갖는 큰 중요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다 돼가서 저도 이제 정리를 몇 가지 멘트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잠깐 사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사진보다도 하신 그 방법이나 그런 게 사진이 아니라 지금 처음에 이제 전제를 두시긴 하셨지만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회화의 고민을 풀어가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처음 떠올렸던 거는 사실 인상주의 시기들의 화가였거든요. 근데 인상주의 시기의 화가들이 그렇게 했었던 방법이 당시는 사진이 발명됐던 시기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회화의 역할을 따지는 과정이었다면 김민채 작가님의 작업은 그때가 아니라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회화의 고민과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인공지능 보면은 그런 옛날 이제 유명한 화가들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하고 뭐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진짜 예전에 화가들이 바라봤던 세상이 인공지능이 정말 표현을 하고 있느냐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히 기계가 보는 거나와 육안이 보는 거는 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진이나 이렇게 뭐 사진이 인간이 포착하는 미묘한 색깔을 포착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저는 사실 기술의 발전이나 그러니까 화질이나 해상도로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기계가 보는 것과 육안이 보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극단적인 게 히토 슈타이어리 이제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드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드론이 그러니까 사막에서 자기의 표적을 이렇게 포착하기 위해서 센서를 사용하는데 열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드론에게서 숨으려면은 음박 그 보온 담요를 뒤집어 쓰면은 드론이 포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막에서 반짝반짝한 은박을 쓰고 있다는 건 육안으로 보면은 너무 잘 보이는 건데 기계는 그거를 인지하는 기능을 전혀 다르게 이렇게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김민채 작가님은 그런 육안의 시각적 경험을 이제 회화적 여러 개 기법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또 여기서 그 기법들이 사실은 이제 뭐 중첩이니 뭐 레이어를 여러 개 쓴다느니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작가 자신하고 관객이 회화에 대해서 가지는 경험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뭐 중첩이나 지우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캔버스 표면의 플랫함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붓질의 흔적 그리고 흐르는 물감을 그대로 두는 그런 회화적인 경험들이 사실은 또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시각적 경험에서
회화 그리고 신체로 확장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제가 좀 여쭙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서 그냥 그냥 풍경으로서 존재하는 회화가 아니라 이 풍경 안에서 이 시각과 풍경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공간과 그다음에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더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의 작업에도 좀 반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신 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아무튼 이거는 가변성과 유동성에 대해 표현한 건데 이 빛에 대해 작업했던 걸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 보려고 시도 중입니다.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어떤 아까 그 주요소 이미지처럼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거기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걸 표현하려고 시도했고 이게 좀 다른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 앞에 빛을 표현한 작품들은 빛과 어둠의 대비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밝음 자체에서 경험한 시각 경험을 표현했어요. 근데 사진에는 그냥 단순하게 플랫하게 그냥 단순한 흰색, 밝은 색처럼 나왔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비평가님이랑 고민을 했었거든요. 직접 작품을 들고 와서 보여줘야 하는지. 이게 실제 작품은 이것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어둠을 나와서 직면한 풍경에서는 제 눈이 경험한 어떤 순간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들의 색이나 그런 형태가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냥 어떤 밝음의 색으로 보였는데 그 밝음의 색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터널을 딱 나왔을 때 이미지인데요. 사실 우리가 아스팔트 도로라고 하면 회색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딱 보기에도 회색으로 보이는데 어느 순간 그게 회색이 아니라 약간 말로 형용하기 힘든 색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건 회색도 아니고 그냥 어떤 밝은 흰색도 아니고 어떤 미묘한 여러 가지 색이 섞여서 마치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전 그거를 회화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실제 작품에서는 이 밑에 도로나 그런 부분에 중간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밝지만 약간 미묘하게 다른 색들을 중첩시켜서 제가 본 어떤 밝음의 색에 접근하도록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 작업 주제처럼 사진으로 찍으니까 지금까지는 풍경이 그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작품이 그 대상이 돼서 육안으로 실제로 작품을 봤을 때와 사진으로 봤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이번에 한번 경험할 수 있었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일단 해본 건데 지금까지는 어떤 공간으로 접근을 했다면 제가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사물에서의 밝음이라는 걸. 근데 우리가 막 되게 햇볕이 쨍한 날 A4 용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이게 막 눈부셔서 막 눈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건 너무 흔한 일이라 제가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먹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느 날 되게 그러니까 눈이 그걸 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빛을 내뿜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강한 빛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걸 경험했고 그런 걸 그냥 회화로 한번 이것도 표현하면 재밌겠다 해서 표현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거는 어떤 대상과 배경이 있다면 여기선 대상이 만약에 달걀이라고 하면 배경은 그냥 아스팔트 바닥이거든요. 근데 이게 밝게 보이는 순간 이 대상과 배경이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것들이 그 하나의 제 시각 이미지 안에 놓여진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다른 풍경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추가하거나 삭제한 그런 이미지가 없는데 여기서는 제가 달걀을 들고 있는 손을 일부러 삭제를 했어요. 그게 손이 만약에 이 작품에서 보이면 너무 설명적인 것 같고 손을 제거했을 때 뺐을 때 제가 어떤 경험한 시각 이미지에 더 근접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작업도 한번 시도해 봤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 발표를 아주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30분을 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집중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이게 이제 이 두 분의 전략이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구애나 비평가가 이렇게 좀 느슨하게 이렇게 작가의 말을 좀 인용해주고 대변해주고 아니면 말을 시키는 어떤 일종의 트리거, 방아쇠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간 부분부터 사실 저는 이렇게 이 작업을 봐야 되는 건가라고 되게 새로운 어떤 계기를 하나 좀 던져줬었는데, 물론 이게 제가 뭐 다른 가치 평가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아마 비평을 우리가 하는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행위로서 비평이 비로소 의미를 획득하는 지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도 김민채 작가의 작업을 좀 압니다. 그런데 아까 두 분이 주고받은 얘기 중에 되게 중요한 태제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사진이 어디선가 개입돼 있는데 그거를 막막의 회화로 얘기하는 데서 오는 뭔가 악의가 맞지 않음 내지는 그걸 어떻게 고려할 건지의 문제를 구애나 비평가가 툭 던졌는데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김민채 작가는 사진은 사용하는 건 있지만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냐면 사진이라는 것이 지금 이 작가의 작업에서 기초 단계라든가 마치 앵그르가 19세기 후반에 앵그르가 뭔가 이렇게 데생의 어떤 도구로 쓰는 그런 사진의 의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진을 보는 우리의 막막 경험도 막막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계속 보면서 사진과 캔버스, 아까 말한 그런 진료로서의 캔버스와 사진이라는 이미지 표면과의 경험들, 시각 경험들 자체도 이 작가는 고려해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거는 사실은 구애나 비평가가 포착해낸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반으로 가서 이 최근에 하고 있다는 작업, 그 중에서 이제 달걀? 응? 그죠? 달걀이라는 그거는 되게 일상적 사물이거나 음식의 한 종류인데 그 달걀이 하얗게 빛나는 어떤 오브제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독특한 질감과 질량을 가질까라는 상상을 순간 두 분의 발표 속에서 했어요. 그 점에서는 이게 이제 비평 워크숍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즐거운 인식과 감각 경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코멘트나 있으세요? 방금 한 얘기와 관련해서? 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김정익 비평가 오전부터 계속 앉아 계시는데 어때요?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작가분한테 궁금한 게 사실 네.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에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작품을 처음 봤을 때랑 이 키워드들을 보여줬을 때는 되게 이질적인데? 라고 사실 느꼈어요. 시각 경험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저게 과연 무단으로 봤을 때 시각 경험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상주의파들의 작가들이 했듯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시각 경험을 어떻게 대상을 본질화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여지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작가분이 말씀하시면서 흰색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빛과 어둠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 보면서 시각 경험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본인이 상정하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중간에 사진이라는 매체를 말씀을 하셔서 저게 들어가서 아마 그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 경험에 대한 작가분의 생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제가
계속 이거는 이런 색이었다 말씀드린 거는 예전에는 그런 약간 제가 감각적인 부분에서 둔한 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앞부분에 기법적인 측면에 도드라지는 그런 작업 있잖아요. 막 겹치거나 그런 거에선 사실 잔디밭을 표현할 때도 잔디처럼 보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그림에서 초점을 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변성과 유동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지, 그런 면에서 제가 비평가님이랑 대화할 때도 제 스스로도 그런 작품들은 어떤 육안의 리얼리티를 따지기엔 경직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빛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매일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작업실 가면서 매일 터널 같은 거 막 지나고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계속 관찰하게 돼요. 이때 내가 무슨 경험을 했지? 막 이런 걸 되게 예민하게 관찰하게 되니까 제 스스로가 이렇게 보인다. 아까 예전에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넌 이런 시각 경험을 표현해야 해 말을 해줘도 제 스스로가 잘 모르니까 약간 갈피를 못 잡았던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저는 그냥 제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딱 말로 표현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표현하고 싶다, 이런 게 뭔가 정리돼서 이렇게 말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색을 말할 때에도 딱 단정지어서 지금은 좀 간단하게 말하지만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회화로 표현하기가 어쨌든 어렵고, 그런 것에 앞으로 어떻게 더 좀 다가가야 하나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몸적으로 느껴지는 시각 경험이 아니라 어떤 분명히 구현하고 싶은 그런 개념적인 경험. 아니, 몸적으로 경험한 것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약간 정리를 제가 시킬 필요는 있잖아요. 문제화됐다 보니 그런 사실 그냥 보여지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필터링된 작업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느껴서. 두 분의 얘기가 그 결합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일테면 김정혜 비평가가 얘기한 부분은 어떤 한쪽 그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의도하는 인텐셔널하게 그 구현하고 싶어하는 이미지가 있다. 근데 그 이미지는 또 한편으로는 김민채 작가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그 미리 가정했다기보다는 경험을 했고 그 경험한 걸 되돌려서 보고 다시 분석을 해보니 이런 식의 그 시각 경험이었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대화는 저를 중심으로 다시 매개가 돼서 결합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비평가님이랑도 그런 얘기한 작업 과정이 그럼 어떻게 되냐를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처음엔 사실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이미지겠지? 완성하면 이런 이미지겠지? 근데 약간 색 하나 쓸 때도 되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지금 저런 거를 할 때는. 근데 작업하는 도중에 처음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하다 보니까 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저도 뭔지 알겠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완성이라고 했을 때 완성 결과물의 이미지는 있지만 그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달라지는 어떤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고민하면서 제가 진짜 몸으로 경험했던 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가깝게 맞춰가는 것 같아요, 결과물을. 네. 그 비평 페스티벌을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순간 막 갑자기 이렇게 확 높아졌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그 분위기의 밀도가 갑자기 높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구애나 비평가가 뭐라고 하실 얘기가 잠깐 있을까요? 이 세션을 좀 클로징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경험하셨던 거를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회화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대화 나눌 때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저도 사진에 처음 초점을 했을 때는 저희가 오고 가며 되게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표현하시는 거를 보니까 이제 그냥 이게 사진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생각하신 기법들이 그냥 사진이 아닌
저희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뭐 중첩하기나 레이어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레이아웃을 드는 거는 사실 저희가 그 디지털 앨범 보는 거랑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화적 답변 그리고 회화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셨던 부분이 아닐까. 그건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좀 더 그냥 공간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주제는 이거 같아요. 이게 지금은 주제 제목이나 작가가 망막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종합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방금 구혜나 비평가가 얘기한 것처럼 신테사이즈도 되는 거지 그게 지금 망막이라든가 디지털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의 사진 이미지라든가 이렇게 분석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들로 이름 붙이자면 종합된 회화라 그래야 되나? 신테사이즈드 페인팅 이렇게도 얘기할 여기서 수. 특히 회화라는 매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컨덴싱 되는 쪽이 페인팅이니까.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